우리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페이저하고 페이즈는 상하고 페이저는 다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XY, Z 좌표로 보는 거하고 2차원하고 XY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저항만의 회로와 코일만의 회로나 지금 콘덴사만의 회로 이 세 가지를 봐서 지금 밑에 그림처럼 XY로 나타내는 두 개의 좌표로 나타내는 거는 페이저로 나타낸 거예요. 위상을. 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전압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전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전압을 기준하면 전류가 앞서냐 뒤서냐. 전류를 기준하면은 앞서냐 뒤서냐. 그래가지고 콘덴사와 코일이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전력을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래서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는 거지만 전압과 전류면은 썸이 이거와 이거 합이니까 전력이 이렇게 썸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R만의 회로라고. 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만약에 L의 회로에서는 지금 VL로 이게 IM이면 전압이 그리고 앞선다 이거야. 그러면 요것을 요 두 개의 파형이 합쳐져가지고 요 전력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전력 파형이 만들어지니까 요게 찌그러져가지고 실제 R만큼은 전력이 매끈하게 요 수치가 만큼 다 나오질 않죠. 아시겠어요? 이 두 개가 찌그러지지. 예? C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전력이 하나는 축적을 하는 전력이고 하나는 방출하는 전력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는 축적을 하고 하나는 방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로정수에 일반적인 선로를 갖다가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L과 C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선로정수를 얘기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방출하고 축적을 하고 해가지고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보기 전에 밑에 보는 것처럼 L은 그 뜻은 뭐예요? L은 F는 제로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L이 제로 했을 때 쇼트가 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XL 값은 2파이 FL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제로로 가버리면 이 전체가 제로로 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로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선로가 거의 임피던스가 제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쇼트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쇼트나 마찬가지지. 에? 그 쇼트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LL에서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임피던스가 적으면서 쇼트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 F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증가하잖아요. 그럼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증가한다는 건 뭐야? 오픈이 되어 있는 거랑 똑같지, 오픈. 에? 아시겠어요? 잘라놓은 거와 같다고. 지금 그러면 콘덴사에서는 어떠냐? 이건 반대지. 콘덴사는 XC 값은 이게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건 제로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 값하고에 보면은 L 값, L의 형태하고 보면은 이게 F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게 임피던스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거의 쇼트랑 마찬가지고 이것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면은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오픈이 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 아시겠죠? 어?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야. 알고 있는 얘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C와 L을 비교하면은 여기 C에 걸리는 거를 이 전압을 EC라고 그러고 여기 전류를 I라고 치고 L에 걸리는 걸 EL이라고 그러고 여기 I라고 하면은 우리가 콘덴사에 걸리는 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를 갖다 미분해가지고 적분하면 미분해서 적분한다는 거는 잘게 잘라가지고 인테그럴 해서 다 씌워가지고 싹 더하는 거죠. 에? 그러니까 미분형, 적분형식으로 하면 C분의 1의 IDT에 요거 미분한 걸 갖다 쭉 더한 것에 콘덴사 C분의 1을 더하면은 Q값이 된다. V가 전압이 된다 이거예요. 에? 여기서 전류를 이렇게 끄집어 갖고 나오고 미분형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꼴이. 그리고 L에서는 지금 이렇게 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L에서의 I는 L분의 1의 DEC가 되고 I는 C의 DT분의 DEC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요건 뭐냐면 저항과 C 값이 거의 제로일 때 무한히 적어져 가지고 L만이 회로가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회로가 많아. 회로가 거기에 여러 구성 요소가 많은데 구성 요소에서 R 값과 만약에 C 값을 거의 제로로 갖고 간다면 L만을 구성하는 회로가 된다면 이런 수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로정수에 R과 L과 C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다 합쳐가지고 그걸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그 현상을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건 다 아는 거야. 코일에 이 어떤 그 페라이트라든지 무슨 스틸에다가,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뭐 이 코일을 감아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도체를 놔놓고 이걸 감아서 보면 이 감은 암페어 턴 수하고 여기에 대한 강자성체냐 반자성체냐에 따라서 이 세기에 대한 그 중간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비를 이 서로 상쇄를 하느냐 반대 증가를 하느냐 똑같은 상태로 가느냐 이런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솔리노이드 정수를 가지고 보면은 이런 수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질에 따라서 자석을 뚫고 나는 성질이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NS극이 있으면 여기 철을 갖다 놓고 이 자석의 흐름을 보는 거하고 유리를 갖다 놓고 보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왜 얘기하냐? 변압기는 뭐야, 변압기는? 변압기는 자석을 1차 쪽 건선에서 2차 쪽 건선으로다가 옮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석을. 아시겠어요? 근데 1차 쪽의 건선에 자석이 어디서 오는 거야? 이 변압기가 있으면은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발전기에서 보내. 어떻게 돼? 전류를 보내죠? 이 전류가 돌면서 자석 파일을 만들어. 그럼 이 파일 1을 자로를 통해서, 전문 시간에 얘기했죠. 자로를 통해가지고 이쪽 2차 치로 다 보내. 그래서 여기 코일을 감아줘가지고 이 자석이 반대로 또 전류를 만들지.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적용, 왼손 법칙은 모터에 적용할 때 하지. 반대니까. FBI. 미국 정보기관 FBI를 생각하면 되지. FBI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I-5-1을 phi2로 보내놓고 자로를 통해서 이 phi2가 전류 I2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phi1이 I2에 가장 손실이 없게끔 가야지. 손실이 없게 가는 게 좋잖아요. 이게 전달을 하면서 이 내에서 손실이 돼버리면 손실만큼이 이만큼, 여기 뒤에서는 어떻게 돼? 변압기의 열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뭐 표류 부하소이라든지 히스테리시스로 다 손실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쪽 파일을 이쪽 2차 파일 2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가 지금 아몰퍼스 변압기니, 극소 자구 변압기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자석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데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이 자로를 공기도 자로예요. 아시겠죠? 공기도 자로다. 공기를 통해서도 자석이 가니까. 뭐 유리를 통해서도 가. 지금 보는 것처럼. 뭐 나무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똑같은 스틸도 왜 규소광판을 쓰냐. 일반 철을 해도 가. 그거보다는 상당히 규소광판이 이런 로테이션에 강하다. 로테이션에 강하다는 건 뭐예요? 일단 교류는 60사이클이니까 60번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번은 위로 밀고 한 번은 밑으로 미니까 만약에 자석을 한 번은 이쪽으로 밀어주고 한 번은 이쪽으로 밀어준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두 번 사이클 아니에요? 한 번은 일로 밀고 한 번은 일로 밀잖아요. 이렇게 밀었다 하니까 그 미는 방향에 따라서 완벽하게 힘이 전달이 되는 게 가장 좋죠. 이런 힘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 반 정도 한 40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다 손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파라마그네틱, 페로마그네틱, 뭐 우리가 철이나 뭐 CO2 이런 거 가끔은 지금 페로마그네틱으로 볼 수 있고, 다이아 마그네틱은 이제 수정
뭐 수은, 뭐 이렇게 우리가, 예?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압기에다는 이 자로를 구성시키는데 가장 예민한 것이 만들어진 자속을 손실이 없이 2차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NS극은 있는 거고, 만약에 못하면은 이걸 수차로 다 해가지고 돌리든지 물로 해서 돌리든지 전기로 해서 돌려가지고 이걸 돌려줘. 그래가지고 끊어주면은 이 자속을 끊어주니까 여기에서 전류가 발생이 되면서 실제 이 전류를 여기다 공급하면 1차 건설에다 전류를 공급하면 이 1차 전류에 의해서 1차 건설에서 자속이 만들어지고 이 자속이 자로를 통해서 2차로 넘어가고 이 넘어간 것이 2차 코일에서 다시 전류가 만들어져 가지고 2차 부하로다가 전류가 만들어지면 저항이 있으면 전압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 전류가 만들어지면 저항이 있으면 전류와 저항의 곱은 전압이니까. 에? 해서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속 밀도 테슬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자속이 몇 개를 통과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히스테리 히스 곡선에 보면 위쪽은 테슬라, 이쪽에는 암페어 턴 메타, 해가지고 몇 번을 감아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자속을 실전류가 흐르면은 얼마나 힘을 받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전개, 자개, 전속, 자속, 전속밀도, 자속밀도 원래 성질은 유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의는 달라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우선은 우리가 변압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대충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변압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을 잠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변압기라는 것은 규소광판하고 동선을 감았고 거기에 콘덴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량의 C값이 존재하지만 C는 없다고 무시를 하고 L의 시정수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이것에 대한 이 과도현상을 잠깐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전기라는 것은 이거를 어떤 그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수식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어떤 일정한 힘으로 5뉴턴이라는 힘으로 다 민다 이거야. 미는데 10초에서 50kg짜리를 10초로 민다 이거야. 5뉴턴의 힘으로 나를 50kg인데 나를 10초간 밀어. 그러면 속도는 얼마가 되겠냐.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는 실제 변압기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뉴턴의 법칙이니 뭐 만류 인륜의 법칙이니 뭐 이런 것들도 실제 그 지금 아까 다시 원위치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 지구상에서만이 지금 그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현상의 하나의 일부분이지 실제 그것이 참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데 가면 다른 쪽에다가 우리 지구를 탈출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뉴턴의 이제 제2법칙에서 어떻게 돼요? 속도를 갖다가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속도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길이를 갖다가 시간으로 자르면 속도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 dv를 dt로 나누면은 ma,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속도 v를 구하려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양쪽을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해서 적분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v는 m을 m으로 나눠가지고 t에 이 초기상수가 이제 c 값이 들어가죠. 이 초기상수라는 건 그러니까 10m를 출발했는데 여기서 내가 1m 먼저 가 있느냐, 2m 먼저 가서 출발하느냐의 차이니까 이 초기상수는 일단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힘은 5뉴턴이고 질량은 50kg이니까 요 수식에다가 요걸 그대로 넣을 수 있죠. 그 여기서 시간을 10초로 주어주었고 10초를 주었으니까 1이네. 그래가지고 시간 10초일 경우에 초기상수를 제로라고 보면, 그러니까 1m면 1m 이미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로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제로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10초 후는 이렇게 된다. 즉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의 속도는 dl의 거리를
dt로 나누면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 L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적분을 해요. 에? 그러면 이렇게 수식이 갖고 올 수 있네. 지금 요거를 변압기의 1차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요게예요. 변압기에 적용하는 식과 꼴을 같이 해보면 변압기는 저항 플러스 인덕터 플러스 축전지다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 축전지에 대한 C 값을 무시하고 저항하고 인덕터 값만 보지만은 실제 변압기에 존재하는 거는 이 세 개가 다 존재하니까 변압기에 대해서 그 선로의 정수는 저항과 인덕터와 축전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일개 미분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봐. 그렇게 하려면 실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공식이지. 일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적분을 해가지고, 예? 이거 적분하면 fx에 플러스 c로 볼 수 있죠. 이 초기상수를 이제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를 적분하면 a, b로 이렇게, 예? 올려 쓰고 이걸 하면 b-a로 해가지고 이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를 갖다 이제 넣는다 이거예요. 넣을 때 여기 보면은 이건 참고적으로다가 공식이죠.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공식이야. 여기다 집어넣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먼저 나와버렸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이 그림 가지고 이걸 다 본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다시 오기로 하고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L에서 방사를 하고 에너지를 방사를 하고 C에서 축적을 하니까 실제로는 선로가 대지 위에 런을 하면 실제 여기는 C 값이 존재를 하고 그 회로에 L 값이 존재를 하니까 실제로는 이게 콘덴사에 축적돼서 L로 계속 전이 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력을 갖다 송신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C에서는 전압을 쭉 올려주면은 포화될 때까지 올려주면은 전류는 그때 많았다가 지금 포화되는 경우에 거의 이제 전류는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때 전압과 전류의 곱이 전력이니까 이때는 축적된 전력이 되는 거예요. 꼴이 똑같더라도 축적된 꼴이 되는 거고 이때는 L 값에서는 전압은 떨어지고 전류는 전압이 떨어지면서 증가를 하니까 실제 방사를 하는 이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로 축적된 전력이 소비되는 전력보다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X는 시간이고 R 인력이고 그 출력을 놓아서 지금 일개 미분 방정식으로 다 가서 지금 E는 2R분의 여기 2R분의 2L 플러스 2C가 되니까 여기 그러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L에 걸리는 전압하고 C값에 걸리는 전압을 아까 2R에 걸리는 거는 R 저항에다가 전류를 그냥 고부하는 거니까요. L에 대한 전압이고 C에 대한 전압이에요. 그래서 요걸 RL과의 C값은 무시를 해버리고 요 두 개로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C는 지금 없다고 보고 원래 존재하는데 없다고 보고 봤어요. 그러면 직류하고 교류로다 보면 똑같이 풀어가. 직류하고 교류로다 똑같이 풀어가 보면 실제 교류라는 거는 직류는 일단 한 방향으로다가 전압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지고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류는 일단 전압도 그렇고 전류도 그렇고 일단 64H씩 한 번씩 회전을 해서 들어가는데 실제 여기서 과도현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초기에 과도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과도현상이라는 건 처음에 안정화되기 전에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아주 짧은 시간. 극히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우선 직류에서 보면은 요걸 이제 미분 형식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 꼴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고 공식에 의해서 적분치를 집어넣고 H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괄호 속을 적분해서 다시 쓰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초기 조건을 제로 놓고 I는 제로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지금 보면은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 과도 상태의 타우가 어느 만큼 길게 가느냐 적게 가느냐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타우 시정수는 시간 함수가 되는데 저항이 크면은 이 타우 시정수가 적어지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어느 회로에 이 저항만의 회로가 있는데 이 저항이 굉장히 커. 큰 경우에 여기 전압이 걸렸어, 이렇게. 전류가 흘러. 이랬을 때 정상 상태 되기 전까지의 저기를 보면 저항이 크면은 타우는 R분의 L로, 이 저항만의 회로가 아니라 L의 회로. 이 저항이 크면은 여기 에로 회로인데 이 여기에 에로 회로에 걸린 저항이 크게 되면은 아시겠어요? 이 에로 회로에 걸려 있는 저항이 크게 되면은 실제 이 시정수가 굉장히 짧다는 거는 굉장히 빨리 가파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게 저항만이 이게 완전히 L만의 회로면 이게 이 과도 상태가 굉장히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L 회로에서는 저항이 크면은 과도 상태가 굉장히 짧고 저항이 적으면은 과도 상태가 아주 길게 나간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L의 회로에서 지금 디파이 돼서 보는 거야. 지금 이걸 교류 회로로다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교류 회로니까 6사이클을 돌아가는데 실제 과도 현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L분의 마이너스 RT가 돼가지고 감쇄를 하는데 이것이 길게 감쇄를 하느냐 짧게 감쇄하느냐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과도 상태가 짧게 끝나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끝나는 상태하고 길게 나가는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변압기나 이런 상태에서 일반 회로에서 보면 과도 상태가 짧게 가는 게 좋겠어요? 길게 가는 게 좋겠어요? 짧게 끝나는 것이 과도 상태가 좋겠지. 지금 앞에 단락전류에서도 그랬잖아요. 단락전류에서도 먼저 대칭 단락전류가 있고 거기에다가 직류분이 들어가가지고 비대칭 단락전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일반 차단기는 5사이클을 보지만 일반 휴즈나 이런 것들은 2분의 1 사이클이나 4분의 1 사이클로 이렇게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도 상태는 굉장히 8분의 1 사이클 아주 짧은 짧은 시간에 과도 상태가 나오는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크게 써놨지만 실제 이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실제 과도 상태가 직류 회로하고 교류 회로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직류 회로에서는 저항만의 회로, L의 회로에서 저항이 많이 걸리면은 과도 상태 타우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 다음에 저항이 적을 경우에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실제 교류에서는 이 시정수의 타우 시간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감쇄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류에서 L이 없어. L이 없으면 이 공식으로 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 과도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항만의 회로면은 교류회를 가하더라도 과도 상태는 안 일어나는 걸로 돼 있지, 원칙적으로. 아시겠어요? 예.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봐요. 내가 전번 시간에 할 때 변압기 명심보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다가 그냥 어떤 외부에서 자석이 안 가해져가지고, 딜렉션이 안 정해지면은 이 안에서의 자구는 이렇게 랜덤하게 자유자재로 무지향성으로 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석이 아니지. 지금 이런 상태는 자석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NS극이 딱 정렬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다가 어떤 힘으로 다 팩터를 딱 주게 되면 이놈들이 쫙 돌아가지고 그쪽으로 다 돌죠, 그죠? 도는 시간이 걸리다고. 근데 이놈이 어떻게 돼? 잘 돌라고 그래요? 안 돌라고 그래요? 잘 안 돌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원위치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힘을 안 가면 다시 원위치로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보자력이라고 그러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원위치로 그냥 유지하려고 그래. 근데 외부에서 강하게 힘을 주니까 일단 돌기는 도는데 실제 이놈한테 어떻게 힘을 떼면 다시 돌아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인부터하고 하강할 때 보면은 실제 보면은 이 자와의 색이 어느 만큼 큰 힘으로다가 밀어주느냐예요. 그럼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죠. 그런데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일로 다시 못 돌아오는 건 왜 그렇죠? 다시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반대 방향으로 이걸 돌려주면은 자기 원위치로 요대로 오지는 못하고 이만큼 넘어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버스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로로 시작했는데 버스를 태워가지고 이쪽에다 놓으니까 3명, 4명이 타면은 3명, 4명이 탄 것에 대한 숫자가 마이너스 더 못 태우잖아요. 못 태우는 것처럼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100% 이놈이 다 움직였어. 그래 다시 이쪽으로 움직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잖아요. 자기가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그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밀어줘야지, 더 밀어줘야 된다고. 더 밀어줘야 이놈이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지, 뒤집어져. 에? 뒤집어지려니까 이거 더 밀어주는 거예요, 더 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더 밀어줘야지. 그러니까 이만큼 또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야. 또 다시 올라갈 때는 또 이놈 간 놈이 또 다시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만큼 더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질적인 거는 요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만큼의 넓이만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30인승에다가 30인승 버스에 3명이 타고 있으니까 33명을 태워야 돼. 아시겠어요? 아니, 33명을 태워야 3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빈 버스이기 때문에 100%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려놓고 다시 태울 때는 3명이 안 내리는 거야. 안 내리고 항상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 33명을 더 태워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히스테리 희소곡선을 가장 짧게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짧게 할수록, 얇게 할수록 효율이 좋다고 하는 거는 버스로 아까 얘기하면 10명이 맨날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어떻게 30인승이면 1명, 10명보다 1명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야 29명이 타니까 1명만 더 태우면 되지. 그 1명이라는 손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명이 타고 돌아다니면 10명이 손실이니까 30인승에 40명을 태워야 돼. 이제 변압기 이 히테이스 곡선에서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세이브로 가니까 어떻게 돼? 지금 모든 그 전기 요금을 아끼려면은 동선의 컨덕티비티 올리는 건 당연하고 이 에너지를 세이브를 하려니까 어떻게 돼? 이 히스테리에서 어떻게 돼요? 어? 거기에 열이 나고 철선이 되는 게 이거죠. 규소광판 철선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매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구를 갖다가 짧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미는 거죠. 에? 이거를 반복해서 가니까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돼? 가장 원하는 거는 가장 그 좋은 거는 지금 히테이스 곡선이 이 정도라면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그죠? 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게 거의 경사로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건 어떻게 돼? 조금만 암페어 턴을 해줘도 자석이 어떻게 돼요? 자석 방향에 의해서 상당한 그 힘을 가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근데 이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얇게 가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변압기의 그 변환 그 공학의 지금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변압기다 그러면 변압기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게 거기에서 뭐 권선을 그려라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스코트 결선에 대해서 뭐 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전동기에 스코트 결선이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나오는 것들 말고는 일반적인 그 델타 결선이냐 Y 결선이냐 이런 거에 대한 장단점 말고는 특이한 게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변압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것이 지금 이 히스테리스 곡선이고 전번에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표류부하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NS가 건너서 공기 중에서 건너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 규소광판을 막 잘라가지고 NS를 다 붙여놨죠. 그래가지고 넘어가도록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표류부하선을 줄일 수 있지. 에? 이 수변 설비 기획을 하는데 변압기와 그 다음에 그 관계되는 거 갖다가 아주 이렇게 탁 섭렵을 해가지고 딱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변압기가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스켈톤을 잡으면 변압기 용량 정하고, 완라인 딱 잡고 들어면 모선 구성을 하고, 모선 구성을 하는데 변압기 용량 잡고, 그 다음에 차단기 용량 구하고, 휴즈 선정하고, 그 다음에 보호 리레이 선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스켈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설계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설계 사무실 이제 소장급 되면 프로젝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ABCD 여러 가지 그 수변실 그 완라인 도면이 있으면 스켈톤이 있으면 그걸 갖다 조금씩 변형을 시켜가면서 거기 프로젝트에 맞게끔 딱 셋업을 해서 이거에 맞춰서 간선 그려라, 전등 그려라, 뭐 나머지 그려라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쫙쫙쫙 그려 나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사들이 해야 될 거는 이 수변전 설비의 구성을 어떤 기기를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하 조사하고 급전 방식 및 변압기 대수, 전압 변동률에 대한 문제, 전압 강화 문제, 뭐 온도 발열량 문제, 단락 보호 문제, 단락 전류의 문제, 뭐 부하의 밸런스, 기타 접지 서지 보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저도 이제 부분이 이제 차단기, 그 다음에 전력 휴즈, 그 다음에 피레기, 그 다음에 접지,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예요. 큰 항목으로. 자, 이제 보시면은 변압기 용량 선정하는 거는 검토할 때 선정하는 사항은 앞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말은 이렇게 쉬운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자가 되려면은 그냥 평생 설계 사무실만 있어도 안 되고, 설계를 해서 실제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감리 현장에도 가서 감리를 해보면서 내가 설계한 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거 보고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 운영도 해보고 또 그냥 맨날 운영만 해가지고 변전시에서 그냥 3, 40년 있었다 그것도 안 돼. 그건 맨날 고기 내용에서만 되기 때문에 이 설계한 사람들이 그 용량을 어떻게 구해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접고용 와서 지금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를 다 들여다보면 설계할 때 운영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시공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아주 제목으로만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아주 저기한 문제죠.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을 결정할 때는 다음 항목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당연하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량을 결정할 때 이제 이건 이제 이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옛날 데이터다. 그럼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안 맞죠, 이건. 그런데 부하 조사를 하기 전에 부하가 없어. 어느 건물을 짓는데 부하가 없잖아. 아니 포스코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저 무역회관 건물을 짓는데 평수만 있지 그때 전동을 달아서 뭐 했어요? 그러면 어때? 단위 면적당 딱 돼가지고 이 정도의 건물에서는 1해배당 얼마에 맥시멈 얼마를 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해도 평당 하는데 이거는 골조 건물만 하기 때문에 이건 평당 100만 원 들어간다, 500만 원 든다, 1000만 원 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부하 밀도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연건평 가지고 전체 그 부하를 거의 접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들을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제는 그 책을 보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제가 있지, 그 예제 푸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책을, 지금 얘기한 거를 예제를 풀어가면서 이해를 해라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줄 수 있고, 부하표. 그 다음에 급전 방식과 변압기 대수의 검토. 그러니까 이게 단일 모션 방식으로 할 거냐, 변압기 한 대 놓고 그렇게 할 거냐, 변압기를 2대를 놓고 타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눌 거냐. 이거 일반 중규모 건물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죠. 2대 변압기 나눠놓고 하는 방식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4대, 4대, 5대로 이렇게 듀얼로 나눌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또 이것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부하 분산이 이렇게 나누면 뭐가 좋다 그랬어요? 변압기를 나누면 단락 공도가 줄어든다고, 단락 강도가. 아시겠어요? 하나에 변압기가 한 대를 걸리면은 이 단락 강도가 커지잖아요. 그죠? 차단기 용량 커지고 사고 범위가 그게 다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나누면은 단락 강도가 적어지는 데다가
여유를 많은 생기는 데다가, 어? 그, 연간 뭐 정전 횟수라든지 정전 시간을 갖다 팍 줄 수 있죠. 그 대신 단점이 면적 많이 차지하는 데다가 공사비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이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그 대상물에 판단해서 이거는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스포츠 네트워크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량이 나눠지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고. 이제 변압기 손실과 효율은, 변압기 효율은 요새 계속 기술 발전이 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 96%, 뭐 95% 이랬다가 지금 거의 99.9%뭐 이게 막 거의 이제 제로 상태까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 자체 내에서는 그냥 구석구석이 전기 요금이 잠깐 올라가니까 그 전기 요금에 대한 그 저기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긁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철선은 히스테리 시선과 와류선이다. 히스테리 시선은 왜 얘기했어요? 이걸 수식보다도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외우지 말고. 와류선은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 강의에. NS 그러면 어떻게 돼? 자석이 공기로다가 넘어가죠. 그죠? 자로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 규소강판을 막 잘라가지고 이 자로를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에? 이건 주파수 뭐 이거 당연히 거기에 재질에 따라서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 그래서 철판이 얇으면 얇을수록 규소강판이 얇으면 얇을수록 효율이 좋아.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 나오는 규소강판하고 일반 나오는 규소강판하고 천지 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만약에 모타를 사면은 모타에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게 규소강판이 잘라가지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이 그 포철에서 나온 소재의 규소강판하고 일반 B메이커에서 나온 규소강판하고는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두께라도. 예? 아까 BH 곡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BH 곡선이 다르니까 BH 곡선이 넓으면은 전기요금이 많이 먹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청계천 가서 모타를 사면 30마력을 사면은 이름 없는 모타도 KS, 이름 있는 모타도 KS야. 근데 가격이 막 몇십만 원씩 차이 난다고. 근데 KS니까 이름 없는 걸 사다 놓으면 시공하는 사람 많이 남을 줄 몰라도 그걸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그 모타를 갖다 버릴 때까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까 시대시선과 퓨리보아선 쪽이다. 요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철판의 두께하고도 연관이 되고 B의 자승에 비례해서 손실이 비례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거기다 넣어가지고 표현을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냉각 방식으로 합니다. 거기 이제 중간에 연습 문제들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냉각 방식은 이제 옛날에는 유입 변압기가 많아가지고 쿨링 방식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몰드 변압기로 해가지고 그냥 공냉식으로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유입 방식으로 해가지고 강제 풍냉식으로 해서 강제로다 과부하 때는 팬을 돌리면 한 20%를 더 거니까 보통 변압기 용량이 10MV다. 그럼 팬을 돌려주면 한 12MV까지 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플랜트 쪽에서는 지금도 유입 변압기를 다 선호해요. 유입 순행실이라든지 뭐 대개 이제 바람으로다가 강제 풍냉식으로 한다든지 기름을 한다든지 우리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공냉식으로 한다든지 안 되면은 아주 중요한 데는 에어컨 덕트를 갖다 밑으로다가 넣어가지고 에어컨 덕트를 밑으로 넣어가지고 찬 공기가 밑에서 식혀져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바깥으로 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다 쓰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부하 곡선에 따라서 과부하 걸릴 때 이럴 때 이제 일부러 이제 냉각 어떤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부하를 더 많이 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이제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변압기의 임피던스 맵이죠. 등가 회로의 맵이야.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라고 그랬다? 아니, 그 2자승 10의 5승 뭐 이런 거 말고, 에? 이거 말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예요? 그렇지. 그거부터 나와야지.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주파수에서, 전격 주파수에서. 아시겠어요? 그 가정이 안 나오면 안 돼.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러면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 전격 전압에서 2차가 볼트 됐다고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곱하기 100. 퍼센트가 들어갔으니까 벌써 곱하기 100이지. 뭐 PA분의 PB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E1분의 E2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G1분의 G2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정상전압이야. 이건 과도상태, 단락이 됐을 때. 아, 임피던스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25다. 이렇게 나오면 몇 배라는 거야? 4배 해주라 그랬지? 이게 20이다. 그러면 10배 해주라 그랬지? 아니, 5배. 우리 저 154 선로의 한전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퍼센트 임피던스, 변압기 말고 154 변전수의 한전 변전수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아시겠어요? 154kV에서 154kV의 변압기의 TR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14.5 정도. 오케이? 22,900의 TR의 오일 변압기가 얼마? 7. 아시겠어요? 몰드 TR은 5. 이거는 그냥 항상 가지고 있으라 그랬지.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 수치는 뭐다? 지금 이거 퍼센트 2라는 건 뭐예요? 단락이 딱 생기면은 한전선로의 임피던스가 100에서 2로 간다는 거야, 2. 한전 쪽에서 봤을 때는. 아시겠어요? 여기 고객들 있잖아. 고객들이 쭉 있어가지고 돌려주면 그 임피던스가 100이라는 임피던스가 2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로 가면 어떻게 돼? 이게 몇 배야? 50배의 과도 전류가 한전으로부터 쫓아나가는 거죠.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 퍼센트 임피던스 크게 하려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돼? 건선을 많이 감아요? 많이. 근데 많이 감는 건 무조건 많이 감는 게 아니라 비를 맞춰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컨덕티비티를 좀 낮은 걸 쓰면 되지. 예를 들어서 99.9%짜리 동선을 쓰지 말고 99.8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만, 그게 커지고, 그거 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단락전류를 줄일 수 있지. 이렇게 반대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죠? 자, 저 얘기. 그래서 이 전압 변동률을,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를 낮게 하는 것 쪽으로 가죠. 낮게 하면은 소실이 그만큼 적은 대신에 이제 단락전류는 좀 커지니까 그거 갖다 이제 휴지로 막는다든지 뭐 차단기로 막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제 병렬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대가 500kV가 있는데 하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하나 작으면은 두 개의 병렬 운전하면은 적은 쪽으로다가 상당히 많은 전류가 흘러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치를 주는 거고, 이것도 그래요. 그 다음에 변압기에 이제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아주 상식적인 그 항상 V 2차 전압과 1차 전압의 B니까, 그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를 분해를 해가지고 안에 임피던스가 커지면은 그걸 또 P값과 Q값부터 또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1차 전압과 2차 전압을 볼 수도 있지만 P값과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유효 전력은 유효 전력대로, 무효 전력은 무효 전력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변압기 결선과 이제 허용 부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시험 보면은 대개 이제 뭐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특징에 대해서 쓰라. 그 다음에 뭐 델타 결선을 할 때 하나가 소송이 되면 뭐 몇 프로 부하거냐. 그러면 뭐 86점 그냥 딱 적인 것처럼 86.6%를 건다.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딱 가는 거. 이거 아주 숙달이 돼 있지. 예? 숙달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선로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변압기에서 일반 22,000 그룹 선로에서는 결선을 뭘 제일 많이 써요? 메인 TR이 있어요. 메인 TR의 결선 방식이 되게 뭐예요? 델타 Y 이걸 제일 많이 쓴다고.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델타는 델타대로의 장점을 갖다 살리고 Y는 Y대로, 왜냐면 이게 다중접지에서 지락전류를 잡기가 쉽죠. 에? 그리고 이건 일단 계통 구성에서 지락전류를 잡기가 쉬워. 만약에 델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전번에 얘기한 대로 델타는 비접지 계통 아니야? 이렇게 가면은 여기다 GPT 써야 되고, 뭐 SGR 써야 되고, 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당히 아주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PT하고 GR만 가지고도 다 정리가 다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델타 Y로 쓰고, 그 다음에 고조파 순환 전류가 델타에서는 순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1차로 전이가 안 돼. 그 대신 여기가 만약에 22,900이라도 22,900을 Y로 물릴 수도 있고 델타로 물릴 수도 있고 다 자재로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결선의 특징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Y로 가는 경우에, 델타로 가는 경우에, 뭐 결선 델타 Y로 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거의 지금 델타 Y로, 2차에서 델타 Y로 많이 쓴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Y 델타를 많이 썼지. 그래가지고 2차에다가 22,900에서 이제 22,900이 오니까 델타가 딱 Y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 2차에서는 어떻게 돼요? 3,300, 6,600보다가 뿌리니까 이게 델타 결선이 많았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YY 결선의 득실, 그러니까 상고조파가 만들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겨. 중성점 접지할 수 있으니까 단열 방식이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지락전류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변압비는 이제 건선 임피단스가 서로 틀려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고, 델타 Y나 Y 델타는 두 개의 상위상 변화는 없으나 이 결선에서는 30도 위상 차이가 있다. 한 대가 고장나면 송진할 수가 없어. 이거는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이게 변압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6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변압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전주에 보면은 변압기 한 대만 달려있는 경우도 3대 달려있잖아요. 한 대만 달려도 하나, 1단 접지해가지고, Y로 가져갈 수 있고, 3대를 설치해가지고, 근데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이건 위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송전을 못한다 이거야. 그런 장단점이 있죠. Y 지그재그 방법. 이것도 이제 에너지 세이브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3고조파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게 아주 보통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V결선. 이제 단상변압기에 의한 V결선이 있는데, 지금 이제 스코트 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저쪽 그림에 보면 이 T예요. T. V-U, W고, 이쪽에 단상부하가 2대가 이제 단상부하 2대 있죠? 단상부하 2대 있으니까 이래서 여기서 뭐 신도림역에서 저쪽 그 구로 구간, 그 다음에 구로 구간에서 저쪽 무슨 뭐 서초 구간, 이렇게 하면 이쪽에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단상부하 되잖아요. 그럼 이 임명은 3상이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제 스코트 걸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걸 풀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고선 변압기와 이제 단건 변압기의 비교. 이제 왜냐면 건선을 안에 규소강판을 놔가지고 넘어가는 거하고 실제 이 라인에서 그냥 바로 뽑아오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있죠. 그 뭐
이거는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중형 이상 되면 이거저는 다 쓰고 아주 소용량은 이게 일단에서 그냥 진열해서 바로 뽑아 쓰는 방법을 이제 쓰는 거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병렬 운전이 나오는데, 분명히 병렬 운전을 하는 방법도 있고, 병렬 운전을 하면은 부하 분담이라든지 여율이 좋고 이런 게 저게 되는데 왜 병렬 운전 안 해? 병렬 운전을 하면 단락 용량이 올라간다고요? 어떻게 얼마만큼 올라가요? 우리나라에서 병렬 운전, 그게 이제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이제 옛날에 병렬 운전을 왜 안 했냐면,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날 변압기가 똑같은 용량으로 제작을 하더라도, 퍼센트 임피던스가 100%다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기계로 건선을 다 감아도, 아시겠어요? 똑같은 변압기를 가더라도, 100%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지 않아요. 그게 왜냐면 단자 처리 조금 자르고 그다음에 저기 부분에서 조금씩 일단 몇 센치의 차이가 있겠잖아요. 몇 센치에서 몇십 센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퍼센트 임피던스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면은 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한다는 건 굉장히 용량이 많이 걸릴 때를 하지 일반 조그만 부하에서 병렬 운전 안 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걸릴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주 퍼센트 임피던스에 따라서 이게 작용을 굉장히 부하 분담이 없는 쪽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편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되고, 이게 이제 극성 이런 것들 각 변이의 상비 이런 것들은 아주 요새 좋으니까. 그러니까 리액탄스비와 저항비가 같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같은 라인에서 만들어도 이게 100%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병렬 운전을 많이 안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병렬 운전이 가능한 결선하고 불가능한 결선이 있는데, 가능한 결선에서도 이게 한 대만 고장이 나면 일단 전체 스톱이에요. 예? 단락 용량은 나눠진 것으로 보면은 단락 용량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눠지는 거지. 한 대로 하는 것보다는 2분의 1로 나눠지는 거야. 단락 용량이. 2차에서는 그렇다고요. 1차도 마찬가지고. 그럼 합쳐서 위로 갔을 때는 이제 합산이 되겠지만, 무정전 전원 장치를 설치를 한다. 근데 무정전 전원 장치에 여기가 부하가 500kV가 실부하다. 실부하가 500kV를 써, 피크가. 그러면 무정전 전원 장치를 일단 듀얼로 쓰는데 500kV짜리를 몇 개 해야 돼? 500kV짜리 몇 개? 자, 우선 봐. 이게 피크가 500이야. 이게 부하고 이건. 부하고. 이거는 500kV짜리죠? 500kV짜리라는 거는 500kV를 보낼 수 있는 캐패시티를 갖고 있지만 그 소자도 있고 그 안에 변압기도 있고 인버터도 있고 콘버터도 있지. 그러니까 거의 효율이 있지. 아시겠어요? 입력대 아웃풋에 효율이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거의 0.8 정도 치면은 이건 맥시멈 보낼 수 있는 게 얼마야? 400이야. 400을 보내면 피크를 보낸 거예요. 그럼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 그죠? 자, 그럼 두 대를 달아. 두 대 달았어. 그럼 800이네. 800. 그럼 됐네. 그럼 됐다. 야, 500kV 해서 500kV 두 대만 달아라. 그럼 됐냐고. 이 UPS라는 거는 정전이 2차에서 정전이 되더라도 정전이 안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바이패스로 넘어가죠. 그럼 500kV만 걸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가 폴트가 되면 이것이 떨어지면 동시에 같이 떨어지지. 자, 이거 죽으면은 부하가 다 여기다 걸리니까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 더 놔라. 그럼 400이야. 이렇게 더 놨으면은 세 대가 붕붕붕 돌아가면 1200이 돌아가는 거네. 에?
야,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스탠바이 하러 그냥 이거 죽여놔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1200이 돌아가니까 한 대가 딱 다운이 되더라도 두 대가 딱 견뎌주지. 이거 고칠 때까지. 아이, 그래, 안 그래요? 에? 자, 그러면 세 대가 계속 돌아가야 되죠? 세 대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한 대를 수리하면은 두 대만 불안하게 돌아가는 거지. 수리하는 동안에 수리하는 동안에 한 대가 고장나면 그냥 다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대 더 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아시겠어요? 400. 그럼 얼마야? 500kVA의 부하에 UPS가 얼마 걸려야 되냐면 2000 정도가 돌아가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2000 정도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대를 스탠바이로 놔두고 되고, 이거를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딱 스탠바이 해놓지. 그래서 하나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바로 집어넣어가지고 세 대를 다 스탠바이해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병렬 운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부하가 굉장히 중요한 부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오케이? 저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UPS 500kVA 부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저 400kV짜리 4대 놔야 되는 거야. 과투자가 아니고. 그랬고, 이제 특수형 변압기에서 접종 변압기, 이건 우리가 했어. 이 앞에 SCR 놓고 GPT 놔놓은 거를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우리가 배웠죠. 지그재그는 이제 3고조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변압기 건선을 지그재그로 감는 거는 일반 에너지 세이브 쪽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뭐 벡터도 이거 공부 다 했어, 이거. 이런 공부 다 했어, 이거. 이 얘기 다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예? 방법만 달라서 이거 등가위로 그래가지고 다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예? 이거 다 했고. 상권선 변압기도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기했죠. 그래서 154에서 154 들어오고, 이쪽에서 22,000 쓰고, 이쪽에서 6,600을 쓴다든지, 22,000 쓰는데 하나는 전동기 모드만 쓰고, 하나는 일반 부하를 쓴다든지, 하나는 고주파 부하만 쓰고, 하나는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이 상권선 변압기는 이 공장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방법이다.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상호선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눌 수 있지. 당연히 이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3개로 나눠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합산이 될 수 있고, 거기 전압 변동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의 탭 전압의 선종은 부하시 탭 전압기가 있는데 무전압 탭 전압기.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 위에서 유지보수하고 변압기 오일 갈고,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중부하 걸리니까 탭을 위에 올라가서 뚜껑 열고 탭을 전압을 올려줘야지. 2차 부하를 좀 올려줘야 되죠. 그러다가 경보가 되면 탭을 또 내려줘야지. 이건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전압 탭, 부하시 탭. 그래가지고 부하시 탭 전환은 이제 자동으로 다 하면 OLTC가 되는 거예요. 예? 온로드 탭 체인저. 예? 그러니까 온로드, 그러니까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다가 이제 탭 체인저가 돌아가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지. 전환 방식에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뭐 리액터 방식, 저항 방식 여러 가지 있다. 이건 뭐 당연히 거기에 슬라이드 악스식으로다가 해가지고 그 건선 위에서 돌아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수명이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보통 변압기 수명을 얼마로 봐요? 15년에서 20년 정도 보죠. 근데 라이프 사이클의 개념은 뭐예요? 라이프 사이클을. 수명이지, 수명. 이 수명이다, 수명.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제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거 짚고 다녀, 이렇게. 그럼 수명이 지금, 수명이 지금 10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 사회적인 수명 끝났잖아. 그냥 밥 먹고 돌아다니는 것만 할 수 있어도 사회적인 수명 끝난 거 아니에요? 수명이라는 건 라이프 사이클 개념으로 가면은, 여러분 참 중요해. 여러분 집에 가면 옷 많죠? 패션이 지나는 옷 입어요, 안 입어? 에? 안 입잖아요. 그건 뭐야? 그것도 옷이 떨어져서 안 입는 거 아니잖아. 옷은 멀쩡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입죠? 올드 타입이 되면 안 입어.
그러니까 구모델이 되면 이것도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명 종료라는 거는 고장이 나서 수명 종료가 아니고 아주 구모델이 되면 수명 종료를 되는 거예요. 차 멀쩡히 잘 돌아다니는데 차 왜 바꿔? 한 3년, 4년 만에 왜 바꿔? 예? 일단 타입이 디자인이 올드 타입 되면 그게 자기가 바꾼다는 얘기 수명이 종료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능이야, 기능. 굴러가지는 못하면 종료되는 거지. 에? 세 번째는 변압기에서. 자, 변압기 고장 날 때까지 쓰면은 40년도 써. 아시겠어요? 40년도 쓴다니까. 중부 안 걸리고 그러면 40년도 써요. 40년이 아니라 뭐 고장 날 때까지 쓰면 그냥 평생 쓸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한 500kb짜리 한 200kb 정도만 걸면은 엔진, 기름만 좀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그냥 막 평생 쓰지. 근데 그 변압기를 평생 써야 될까요? 몇 년 주기로 갈아줘야 될까? 그걸 바꿔줘야 될까? 에? 왜 바꿔줘? 모델이 변전실에 들어가 있는 변압기가 구모델이라 바꿔? 에? 사고 안 난다니까요? 기능이 40년 쓴다는 얘기 사고 안 나지. 소모 전력이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그 규소광판 해가지고 나눈 변압기를 쓰면 지금 2차 전압은 잘 나와. 근데 한 달에 전기료가 100만원씩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뉴 모델로 바꾸면은 이거 50만원 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거를 변압기 가격을 하더라도 이게 한 6개월이면 빠져나와. 그러면 이거 당장 바꿔야지. 아? 이게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가 되는 거고 변압기로 말하면 소비 전력이에요. 소비 전력. 자기 변압기 자체의 소비 전력. 어? 기능이라는 건 여기 이제 고장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라이프 사이클은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상이 없을 때까지 쓴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 아시겠어요? 구모델이라 모양이 안 좋아서 바꾸는 일은 없지. 그러면 고장이 나거나 전력 소모가 많으면은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워낙 뭐 아놀파스 변압기, 뭐 미세 구조, 무슨 작업 변압기 이렇게 아주 싹만 나오잖아. 에? 초급 경량으로 뭐 몰드 변압기 해가지고 최경량으로 그러면 그 가격을 옛날에 그 한전에서 변압기 발주 방식을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총괄 입찰 방식을 해. 총괄. 만약 1000대를 구매한다. 1000대. 주상 변압기 뭐 제일 많은 게 만약에 20kV짜리 1000대를 구매해. 그러면 만약에 1000대를 구매해가지고 한전에서 정부에다 깔아놓으면 이 변압기 한 대의 소모 전력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전에서 다 돈을 내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러면 A사, B사, C사 이렇게 있다고 그래. 그럼 변압기를 수명을 10년을 보면 대당 가격. A사가 이거 500만 원이야. 제일 비싸. B사는 이게 300만 원이야. 이거 C사 400만 원이야. 그런데 소비 전력 보니까 이게 제일 소비 전력이 적어.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을 운행한 거로 소비 전력을 보니까 이거는 2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 근데 이건 싸니까 싼 규소광판을 집어넣어가지고 싼 대신 한전에서 주상변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한전에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이게 한 800만 원 들어가. 예? 이거 한 500만 원 들어가. 그러면 이걸 합산을 하면 이게 7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요거 900만 원. 이게 낙찰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가장 비싸지만. 가장 비싼 변압기지만 그걸 사면은 한전에서는 10년 동안을 주상변압기 걸어놓고서 어떻게 돼요? 저게 제일 싼 변압기 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변압기의 그 수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변압기 수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 지하철 제가 자문위원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각 역사 지향 역사를 다 점검을 하는데 뭐 당산역 들어갔다 아니 무슨 뭐 을지로역 들어갔다 을지로역을 지나가가지고 딱 하면은 그냥
변압기가 이렇게 막 아주 그게 굉장히 적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변동이 부하가 제일 심한 게 이 지하철 쪽이에요. 과부하보다도 지하철이 변동부하가 가장 심하다. 변압기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가는데 수명이 저런 것들은 한 3년 정도 쓰면 바로바로 바꿔야 돼. 근데 가장 변압기에 치명적인 거는 변압기가 나와서라도 한 번이라도 100% 이상의 과부하가 걸리면 수명은 아주 급속히 저하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요 수식으로다가 요게 최고점 온도에 주위점에다가 최고점 온도 더해가지고 수명은 마이너스로도가 익스포넨셜하게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만약에 80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90도 95도면 30년 쓸 거를 30년 쓸 변압기를 한 120도 130도 한번 열면 이걸 한번 가면은요 30년 쓸 게 0.5년이니까 6개월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변압기는 과부하의 데미지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건선부의 용접 부분, 그 다음에 나간 부분, 그 다음에 볼팅된 부분, 그 다음에 건선을 감아가지고 나간 부분 해가지고 특히 제일 약한 부분이 실제 변압기 결정에서 바깥으로 나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에나멜로 예를 들어 절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하가 저렇게 과부하를 걸어가지고 한 번만 딱 데미지를 주면은 그 약한 부분이 어딘가는 다 고르게 똑같지 않을 거 아니야. 약한 부분이 그 변압기 내에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럼 한 번 확장이 되면 저부하로 걸리더라도 그것이 항상 계속 어떻게 돼요? 발전을 해가지고 확대로 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가 생기냐면 크랙이 생겨요. 안에서. 이제 왜냐면 그렇게 몰드 변압기 안에서 건성이 갔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면은 이게 열팽 착륙이 다르니까 실제 한번 얼이 먹는 거예요. 안에서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얼이 먹으면 저부하에서도 떨림 현상이 많아진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 아까 요 수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요 그래프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보면서 뭐냐. 변압기에서는 변동부하가 가장 안 좋고 또 과부하를 아주 몇 번이라도, 100%에서 120%의 과부하를 걸은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이 변압기 수명은 굉장히 급격히 적어진다. 그러니까 변압기의 부하를 풀부하로 쓰는 거는 상당히 변압기를 1년이면 1년, 2년에 한 번씩 가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변압기를 지금 어떻게 돼요? 여유있게 쓰니까 지금 문제죠. 보통 뭐 30%, 40%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요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냉각 방식 건수라는 거. 그래서 큐비클, 이거 이제, 공랭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방법. 이거 이제 프렌트에서 많이 쓰는 방법들이죠. 전체 이동형 이 GSI로 직결해가지고 이걸 이제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방법들 쓰지.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쓰고, 지금 몰드 변압기는 여기 책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만, 몰드 변압기는 이제 건물에서 지금 많이 쓰는 거고. 이제 개폐기는 요거는 다음 시간서부터 합니다.